첫 번째 화제는 그 밀사들, 네. 밀사들 이야기 속에서 댓글에서 탈당하라. 네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그 이야기가 우리 보수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종근 평론가가 제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드디어 탈당 이야기가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당선자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이 흔히 말해서 크로싱 보트에 대해서 네. 그거는 좀 아니다. 물론 단서는 했어요. 개인과 소신과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 한 당론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당선자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스러움을 느꼈다. 지금 상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회창 총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네. 그때 한나라당은 완전히 뭐 이회창 총재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총재였는데 네. 이회창 당신 말이야 무슨 황제적 독재적 총재 아니야? 막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러면서 나 탈당할 거야.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탈당했죠.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들었다가 다시 대선 앞두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회창 총재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지도부들의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더 셉니까? 지금이? 그럼요. 오. 그때는 그 당시 야당의 중진들이 역전의 용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 당시 총재는 아시다시피 법조계를 오래 그렇죠. 계시다가 YS 때 총리를 잠깐 몇 개월 4개월하고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 구룡으로 해가지고 그 경선을 통해서 김윤환 그 대표가 이 대세론을 가지고서 이제 이 후보가 되고 이랬던 건데, 그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 전당대회 되고 나서부터가 이제 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종의 좀 연합 세력이었어요. 네. 당시에 당 중진들의 일정 정도 역할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은 어찌 말하면 이 대통령 후보 당 대표로서 당 총재로서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네. 좀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처럼 일극체제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었다는. 중진이나 비주류가 전혀 전무한. 그리고 이 금방 말한 그런 크로스포팅보다는 당론 투표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이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당보다도 국가를 위한 국민의 대표를 우선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선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딱 취임 선서가 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양심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거든요. 근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양심을 다 저버리고 충성 이재명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또 정당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럼 정당이 당론을 갖다가 민주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당론을 따르는 것도 그 기본이죠. 그럼요.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그 국민에 대한 의무와 양심에 반할 때는 크로스포팅 하게끔 그래서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법도 보장되어 그렇죠.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굳이 어떻게 말하면은 상경에 비교될 만한 혹자는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 일컫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자 그 총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원내대표 뽑는 당선자 다 모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한 거는 상당히 제가 익명을 요구하는 분에 따르면은 등골이 오사겠다. 네, 공포스러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저는 앞으로 민주당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이름 또 민주잖아요.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정당이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이나 국정 운영도 어느 정당보다도 민주적으로 하길 기대하는 당이잖아요. 네. 근데 점차 민주당이 민주당스럽지 않다. 민주당이 그 민주당을 버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것을 이낙연 대표도 탈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총선이 너무 압승으로 끝나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전혀 없었다는 듯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네. 우리 또 바로 역사적 사실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만큼 압승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참배를 했고. 네. 그런데 왜 정권 교체됐나요? 정권 재창출됐어야지. 그만큼 압도적인 의회 권력이 뭡니까? 국민이 지지해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지지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당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 얼마든지 다음 정권 교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민주적인 양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총선 민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초반까지 떨어졌어. 우리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어마무시한 얘기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법률로 만들겠다. 이 위헌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이것도 이게 검찰에 이게 잘못된 수사가 진행된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바로잡겠다.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러한 당내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회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상권 정확한 분립이고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고 물론 대통령이 9번이나 국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 문제죠. 그 부분을. 하지만 여전히 그 국가 권력을 갖다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는 국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뜻을 존중해서 의회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인당 25만 원 민생 이 지원금 이 부분을 추경을 안 한다 해서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법률로서 특별조치법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국회 지원하겠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처분적 법률 방식이더라고요. 처분적 법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우리가 전두환 그 언익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요때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는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예산 편성권 정부가 있고 그럼요. 예,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금액을 조정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증액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헌법을 국회야말로 가장 존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래도 다시 그 정부의 여당이 요구하고 해야 되고 그것이 그럼요. 금방 최상병 특검법처럼 국민 여론 67%잖아요. 그럼 이번에 수용 안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제 의결로 나와가지고 안철수 같은 분이 18명 이상 돼가지고 그게 제 의결로 해서 그냥 되든지 아니면 22대 국회 가면은 이제 8명만 그 하는 거잖아요. 그래 되든지 안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들의 민생에 있어가지고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이 추경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정부에서.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한쪽의 어떤 힘을 갖다가 이 법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또다시 그 역풍을 떠나서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네. 그 조국 혁신당
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게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좀 사라지고 있죠. 조국 대표가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네. 요구 사항도 많아요. 근데 그게 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뭐 민정수석 뭐 한 거, 최상병 특검 뭐 이거 통과된 거 관련해서 매일매일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래 귀담아 듣지도 않고 어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본인의 사법적, 도덕적, 윤리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진영과 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국민들이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럼 너는 좋아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러면 애들 입시 비리 넌 지금 2심까지 끝났잖아. 징역형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황운하는 거기서 지금 1심에서 3년 징역 받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에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거의 알파와 오메가인 조국 대표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면 그 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의석수 적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정의당도 의석수가 뭐 6석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총선으로서 조국 대표의 역할을 다한 거 아닌가? 현재로서. 왜냐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비명 행사 등등 논란으로 해서 지지율이 추락할 때 그 지지율이 그 중도를 통해서 또 이 여당 지지로 갈 수도 있는 이 중도라고 중도층이 가고 뭐 그러잖아. 흐름이 나타나잖아. 그걸 꽉 막아준 역할을. 맞아요. 네덜란드 땅에서 소년처럼 그 댐을 구멍을 딱 막아준 게 조국 대표였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지상정으로 교섭단체 부분들을 이 해줘야 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니면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아무 생각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정리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이유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22대 국회에서도. 그래서 초강경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대법원 선고가 더 현실화돼 버리면 그렇죠. 그 이유가 전체가 깜깜할 수 있다. 네. 아마 고민 또 이게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해 보여요. 그래서 자꾸 뭔가 성과를 내려고 좀 막 던지는 느낌이 드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소수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옳은 얘기 맞는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의석수가 졌더라도 그래 저 당이 하는 얘기는 맞구나. 저 당 말대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판단을 돼야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이 조국 혁신당은 지금 메시지나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저는 조국 혁신당의 그 스탠스가 네. 민주당의 전위부대 뱅가 이렇게 전위부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사실상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는 게 그 내에서 강경, 온건,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는 가치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더 강경하게 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였던 거고, 이래서 그 조국 대표의 이 운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가지고 바로 2년 동안 구속되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감옥에 있으면은. 아니, 그게 민주당하고 다른 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살려면 네. 민주당과 합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고민을 없다.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 이 기사회생 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 총선에 가장 히어로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됐다가 기사회생했어요. 부활했어요. 영웅이 됐죠. 지금. 예. 근데 영웅치고는 지금 별로 또 언론에서는 약간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네. 좀 보수 우파의 좀 어른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 완전히 밀착형 정치인이 됐어요. 네. 지역 행사 지금 하나하나 챙기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이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라서 지금 각 지역별 전당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방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딱 뭐 5월 19일 날 이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좀 뭐 당과 지역에 몰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원욱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개혁신당 민주당에서 혁신파로 있다가 나와서 지금 네. 개혁신당으로 이번에 출마했다가 바로 옆 지역에서 화성에서 같이 뛰는데 본인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전위부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함께 가는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부정하고 제3지대로 추천한 게 아니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그렇죠. 민주당이 못하는 걸 우리가 더 잘하겠다.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그것의 그 실질적인 어떤 지도부를 할 수 있는 그 조국 대표가 사우리스크 거치가 정해지면은 그거는 뭐 필연적이다 이래 보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은 그 국민의힘을 부정하고 민주당을 부정한 사람들의 어떤 결합체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미래랑 떨어져 나가면서 개혁신당은 이제 제3지대로서의 어떤 독자 행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개혁 세력의 주류는 저는 보수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보수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류 아니면은 쪼개져가지고 개혁신당과 합당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양은 뭐 여러 가지 해초 모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에서 합당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개혁 보수, 합리 보수,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수구 보수를 갖다가 부정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는 보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죽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맞아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정말 처절하게 이준석 대표가 이 노원을 떠나면서 이야기를 탈당 선언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최소한 그 감동에 그 선언문에 동의하는 자들 정말 보수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지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류, 그 다음에 뭐 원래 있던 당을 떨쳐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이렇거든요. 네. 그때 나온 당의 어떤 핵심은 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었다.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은 그 본인이 보수를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었고 맞아요. 이게 탄핵으로 무너진 당을 갖다가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방식 속에서 이 탈당으로 해서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결합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대선용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였고 이제 아쉬운 거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말 합리적 보수로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웠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를 바라는 대명사였어요.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한 가치와 구체적인 당 운영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유승민 뭐 대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의 어떤 그게 미미했다. 저는 그래서 그 세력이 새로운 혁명 세력이잖아요. 보수로 보면은 혁명 세력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거기에 대한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실패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당시에 바른 정당, 보수당 뭐 이런 거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지도부에도 나갔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이 경륜과 힘을 갖고 있지 못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근데 지난 그 전당대를 통해서 국힘 당대표가 될 때 정말 국민적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핍박 속에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이제 본인이 못다한 길 후배가 가겠다고 했을 때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요즘 듣기에 개인적으로는 서로 간에 호불호가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못다한 정치적인 그 뜻을 나라를 위한 자기의 마지막을 태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하고 그리고 지금 보수에서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합리적 보수가 되려고 노력했다. 저는 예를 들자면은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아직까지는 이 당에서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 네. 라고 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그 그릇만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담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보수를 이끌어 나갈 이 동량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의 선두주자가 이준석 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 정도 역사를 갖다가 일정 정도 이뤘잖아요. 자기가 10년간 트레이닝 기간이었다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지. 또 핍박받으면서 핍박자로서 또 국민들한테도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는, 서사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부족할까요? 뭘 채우면 될까요? 부장을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외교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 국정 전반을 이렇게 하는 그 세계 정치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은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맞아요. 자연스러운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이게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막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실수도.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정말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성숙함이 또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성장하면서 또 만들어 나가면서 또 성장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마크롱의 프랑스를 갖다가 부러워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노장청이 같이 한번 보수 세력들이 걸기해서 한번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부산에 이번에 유일하게 낙선한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만 새로운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다 동참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여전히 우리 정치 지형은 사사이라고 봅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 국민들입니다. 보수사, 진보사십, 그리고 중도 20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체로 우리가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점점 이제 보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그렇죠. 보수라는 지향과 가치가 진보에 이렇게 눌러 있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50만 저도 진보로서 인생을 산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모두 진보고 갖추고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이게 그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건 거죠. 독재죠, 이게 독재. 보수가 살아 있어야 진보도 더욱더 활발하게 제대로 길을 간 서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모르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깃발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될 때다. 이게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 총선처럼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 몰려들 때와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 국민들 그거 다 압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정말 중차대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 주어져 있다 이런 거.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27년 대선 출마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꿈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라. 거기에는 뭐 약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뭐 인성 문제라든지 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한 본인도 얘기했던 외교라든지 아니면 경제,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고 간다면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밀사들이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의 말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네. 이런 말 했다잖아요. 그 말은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다.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칭찬을 대통령 선거에 경쟁자가 많을수록 그렇죠. 이게 풍성해집니다. 이게 경쟁이 있어야 서로 간에 좀 대신에 아름다운 경쟁이 있어야죠.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그 선진 강국으로서 정말 저는 그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가 말한 이 초격차 과학 강국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게 저는 문과생이고 그 부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대와 사회는 초격차 그 과학 강국이 우리 선진 강국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대선 주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 석학들도 이렇게 듣고 각 나라도 이렇게 자기들이 하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이 대국민 사회 대타협이거든요. 대타협이 아름다운 경쟁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그런 이 전면적인 진영 대결 이거는요 제대로 된 경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진짜 지긋지긋한 이 진영 대결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이거 원하는 국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결과는 이게 온 국민의 불행이다. 이 국민을 딛고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